밥값도 못하는 식충아, 당장 꺼져! 장터 한복판에서 죽어가던 노비 하나가 발길질을 당하던 그때 양반가 규수 채옥이 엽전 한 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거지 하나 내가 사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죠. 그 사내는 말도 못하는 벙어리에 곧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벙어리 노비가 맨손으로 왈패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옥은 보게 되죠. 죽은 사람 같던 그의 눈이 짐승처럼 변하는 순간을요. 대체 이 사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채옥이 건넨 그 엽전 한 양의 선의는 어째서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피바람이 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돈 한 양의 선의가 조선 팔도의 피바람으로 번져버린 이야기입니다. 장터 바닥에 버려진 벙어리의 노비 하나, 그리고 그를 거두어준 양반가 규수 채옥.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내의 침묵 속에 조선을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의 신분 은폐의 설화와 어우야담의 보온 모티브, 그리고 100년 전의 재회 구조를 바탕으로 야담원의 감성으로 다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엽전 한 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어째서 건세가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돈 한 양짜리 목숨이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막힌 사연이에요. 흉년이 3년째 이어지던 해였습니다.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거북 등짝처럼 갈라져 있었죠. 장터마다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났고 사람 목숨이 소 한 마리 값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장터 한 구석, 노비 매매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좌판 앞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철산, 나이는 29이라 했지만 열흘을 굶은 얼굴은 40이 넘어 보였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볼 위로 흙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갈비뼈 사이로 숨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거강꾼 둘이 철산의 앙상한 어깨를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밥값도 못하는 식충이를 누가 사겠냐. 당장 꺼져. 철산은 차이고 발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흙바닥에 이마를 받고만 있었죠. 마치 이 세상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때 장터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아가씨, 이름은 채옥이요. 나이는 20살이었어요. 이 고을에서 제법 넉넉하게 사는 양반가의 외동딸로 심성이 곱기로 소문이 자자한 규수였죠. 채옥은 장터에 비단실을 사러 나왔다가 거강꾼들의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군중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뼈만 남은 사내가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의 갈비뼈 사이로 비치는 숨결이 마치 바람에 꺼질 듯한 촛불 같았거든요. 채옥은 자기도 모르게 군중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강꾼이 눈을 부라리며 가로막았어요. 아가씨, 이건 팔 물건도 못 되는 놈이요. 비키시오. 채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비단 주머니를 풀어 안을 뒤졌어요. 그 안에 있던 것이라곤 엽전 한 양, 오늘 비단실을 사려고 가져온 전 재산이 고작이었죠. 채옥은 그 한 양을 거강꾼의 손바닥 위에 탁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거두겠어요. 거강꾼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돈을 받으면 그만인 장사치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위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렸습니다. 부잣집 딸이 벙어리 거지를 한 양에 샀다네. 저 아가씨 제정신인가 저런 것을 데려다 뭘 하려고. 온갖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채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철산의 앙상한 팔을 부축해 일으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굶지 않아도 돼요. 철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겨우 비틀거리며 발을 뗐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장터 사람들이 또 한바탕 웃었지만 채옥의 등은 꼿꼿했어요. 채옥의 집 행랑채에 자리를 잡은 철사는 다음 날부터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장작을 패고 해가 뜨면 마당을 쓸고 해질 무렵이면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움직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사는 사람의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을 걸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등 뒤로 발소리가 나면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치 언제 맞을지 모르는 짐승처럼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죠. 채옥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억지로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밥상에 따뜻한 국물을 하나 더 얹어주고 행랑채 문 앞에 솜니부를 놓아두었습니다. 철사는 그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니, 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산을 벙어리라 불렀고 채옥도 처음엔 정말 말을 못하는 줄 알았죠.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옥이 이웃 마을 약재상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좁은 돌담길을 돌아서는데 동네 왈패 서너시 길목을 떡하니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 왈패들은 평소에도 술만 먹고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건달패였죠. 우두머리가 채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거 보소, 부잣집 교수가 거지 사내를 데리고 다니신다면서? 밤에 행랑채에서 무슨 재미를 보시는 겁니까, 아가씨? 상스러운 농담에 나머지 왈패들이 낄낄대며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채옥의 뒤에 서 있던 철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있었고 주먹조차 쥐지 않았습니다. 채옥은 두려웠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두 팔을 벌려 철산을 등 뒤로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지 못해요. 왈패 우두머리가 피식 웃더니 채옥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채옥의 작은 몸이 휘청거리며 돌담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면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어요. 채옥이 비명을 삼키며 이마를 감싸 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철산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췄어요. 채옥이 고개를 돌렸을 때 철산의 눈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까지 죽은 물고기처럼 탁하던 두 눈이 달빛을 받은 호랑이의 눈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살기도 아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차가운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킬킬대며 돌아갔어요. 채옥은 피 흐르는 이마를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고 철사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사위가 고요해진 이경 무렵 철산이 행랑채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맨발로 담을 넘는 그의 몸놀림은 바람처럼 가볍고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어요.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잠든 주막 뒷골목을 찾아간 철사는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빠른 보법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금나술로 뼈마디를 비틀었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목의 혀를 눌러 기절시켰어요. 4명의 왈패가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20번 쉴 사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철사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을 털고 돌아와 행랑채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마을에는 왈패들이 귀신에게 혼쭐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철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던 벙어리 노비가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며칠 뒤 채옥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사촌 오라비 명필이라는 자였어요. 35살에 과거도 못 붙고 기방 출입이나 하며 빚을 지고 사는 한량이었죠. 명필은 오래전부터 채옥네 가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인 채옥이 시집을 가면 재산이 자기 몫으로 돌아오리라 계산하고 있었는데 채옥이 웬 노비까지 들이니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명필은 꾀를 냈습니다. 채옥의 어머니가 물려받은 갑오, 옷가락지를 몰래 훔쳐서 철산의 짐 보따리 안에 슬쩍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관아 포졸 셋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집 노비놈이 가부를 훔쳤소. 당장 수색하시오. 포졸들이 행랑채를 뒤지자 짐 보따리에서 옷가락지가 나왔어요. 명필이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봤지, 이 도둑놈. 부잣집에 들어와 가부를 훔쳐 달아나려 했구나. 철사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어요. 체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어차피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오랜 습관 같았습니다. 포졸이 포승줄을 꺼내려는 순간 채옥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옷가락지를 집어든 채옥은 가락지를 코끝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뜩 뜨였어요. 이 향 기방에서만 쓰는 사양 가루 냄새예요. 채옥이 명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라버니, 이 가락지에서 왜 기방 향이 나는 거예요? 명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채옥이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철사는 행랑채와 마당, 우물, 이 셋 말고는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어요. 기방은커녕 대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죠. 포졸들의 시선이 명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명필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말끝이 자꾸 꼬였어요. 결국 포졸들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고 명필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습니다. 채옥은 쓰러질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눈을 감고 서 있는 철산에게 다가갔어요. 그날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채옥이 작은 약사발을 들고 행랑채를 찾았어요. 낮에 포졸들이 거칠게 잡아끄는 바람에 철산의 손등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채옥이 조심스럽게 철산의 거친 손을 잡고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상처 위를 지날 때마다 철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약을 바르던 채옥이 고개를 드는데 철산이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회 동안 세상에 한마디도 내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어찌하여 저를 믿으십니까? 채옥은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벙어리인 줄 알았던 사내가 말을 한 거예요. 떨리는 그 목소리 안에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에 대한 당혹과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죠. 채옥은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 담긴 뜻을 철사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어요. 그의 감은 눈 사이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짓밟히고 나면 살기 위해 스스로 사람임을 숨기게 됩니다. 철산이 벙어리처럼 살아온 것도 세상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 오래 배워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내 앞에 처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채옥은 모두가 버린 목숨 하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 하나가 죽은 줄 알았던 한 사내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약한 자들의 선의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지요. 이렇게 엽전한양에 시작된 인연이 이 둘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이 엮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벙어리 노비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철사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채옥이 부르면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 안에는 더 이상 죽은 짐승의 체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불꽃이 깃들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철산이 채옥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각이었어요. 뒷마당 감나무 아래 서 있는 철산의 얼굴 위로 초승달 빛이 흘렀습니다. 철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의 선의가 도리어 아가씨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채옥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철산이 이어 말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제가 몸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채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철산의 눈빛이 하도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달빛 아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뒷마당 흙바닥 위에서 철산은 채옥에게 보법부터 가르쳤어요. 상대가 덤벼들 때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비스듬히 빠지면서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법이었죠. 채옥은 처음에 발이 꼬여 자꾸 넘어졌습니다. 치마 자락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철산이 채옥의 팔목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면서 묘한 온기가 오갔습니다. 철산은 그때마다 손을 재빨리 거두며 시선을 돌렸고 채옥은 괜히 귀끝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어요. 열흘쯤 지나자 채옥의 몸놀림이 제법 날렵해졌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금나술의 기본기도 익혔고 위급할 때 한 발짝에 세 걸음을 빼는 축지보법도 몸에 붙었죠. 어느 밤 수련을 마친 철산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은 작고 고풍스러운 은장도 하나였어요. 칼집에 정교한 매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오랜 세월을 견딘 듯 은빛이 적당히 발에 있었습니다. 철산이 그것을 채옥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채옥의 손 안에서 차가운 쇠붙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은장도인데도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왜 이런 것을 건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철산의 눈빛이 너무 깊어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채옥은 두 손으로 은장도를 꼭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빛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하게 내려앉은 그 밤, 주종의 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채옥의 가슴 속에는 연민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철산의 눈 안에도 처음으로 사람을 향한 따스한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새 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이름은 오휘, 나이는 40이 갓 넘었고 부임 첫날부터 관아마당에 호화로운 병풍을 두르고 기생을 불러들인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관복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루 같았어요. 이 오휘라는 자의 배후에는 한양의 거대한 권력자 최학규가 있었습니다. 최학규는 3년 전 어느 충신 무장의 가문을 역모로 몰아 멸문시킨 장본인이었죠. 오휘는 최학규의 충실한 개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지방의 재물을 긁어모아 바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오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고을에서 가장 넉넉한 살림을 가진 채옥의 집안이었어요. 오휘는 교활했습니다. 바로 덮치지 않고 먼저 채옥의 아버지에게 접근했어요. 관아에 인사를 오라는 명목으로 불러놓고 장부를 뒤지는 척하더니 터무니없는 죄목을 만들어냈습니다. 3년 전 세금 납부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서 고의 누락이니 사기 횡령이니 온갖 죄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채옥의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양반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몸을 떨었지만 사또의 권한 앞에서는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로 채옥의 아버지는 관아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쥐도 새도 모르게 하옥된 거예요. 소식을 들은 채옥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옥사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채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버린 아버지가 격자 너머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채옥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는데 뒤에서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버지가 살고 싶거든 나를 좀 만나보시오. 돌아보니 오희가 관복 소매에 손을 넣고 느긋하게 서 있었어요. 오희는 채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내 첩실로 들어오면 내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옥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간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격자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안 된다. 채옥아,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이 애비가 여기서 죽겠다. 아버지의 절규가 옥사벽을 타고 울려 퍼졌지만 오이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사흘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집으로 돌아온 채옥은 방문을 닫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차가운 옥바닥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쥐어짜이듯 아팠어요. 이를 악문 채옥의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철사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담장 아래 서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관아로 달려가 오희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채옥의 가문에 더 큰 화가 닥칠 것을 알았기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사흘의 밤이 지옥처럼 길었어요. 채옥은 뜬 눈으로 새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신이 그 더러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채옥은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르듯 담담하게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채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대문 앞에 관아에서 보낸 가마가 와 있었습니다. 채옥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마 앞에 섰을 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철산이 행랑채에서 뛰쳐나와 가마 앞을 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채옥이 돌아보니 철산의 두 눈에 그날 밤 왈패들을 제압했을 때와 같은 서리빨빛이 서려 있었어요. 철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나의 주인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 가마꾼들이 어리둥절한 사이 관아에서 따라온 포졸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놈, 관의 명을 거스르겠다는 거냐? 포졸 하나가 철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철산이 몸을 비틀자 포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철산은 마당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 옆 떨어져 있던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팔뚝만한 나뭇가지, 무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것을 오른손에 쥔 철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졸 수십 명이 칼을 빼들고 일제히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산의 몸이 바람처럼 포졸들 사이를 누비기 시작한 거예요. 나뭇가지 끝이 정확하게 포졸들의 손목혀를 찍었습니다. 탁, 탁, 탁 마른 소리가 연달아 울릴 때마다 포졸들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어요. 비명 한 번 지르기 전에 손목이 저려 움직이지 않게 된 포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부러진 뼈도 찢어진 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혀를 찌르는 정확한 기술만으로 수십 명의 무장한 군조를 전부 무력화시킨 거예요.
마지막 포졸이 칼을 놓치고 쓰러질 때까지 숨 20번 쉴 사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마 뒤에 숨어 지켜보던 오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뒤로 물러서는데 철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툭 땅에 던지고 빈손으로 오희의 멱살을 한 손으로 쥐어 들어 올렸어요. 오희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허우적대는 오희의 눈앞에서 철산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음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이름은 박진이다. 오희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어요. 3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줄 알았던 그 대장군, 박진이 바로 나다. 오희의 입에서 끊어진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진이라는 이름은 조선 팔도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본 전설이었거든요. 26에 북방 오랑캐를 물리쳐 대장군에 오른 무신, 그러나 영모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비운의 장수. 그 사내가 3년간 벙어리 노비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박진은 오이를 내팽개치듯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내 주인 최학규에게 전해라. 박진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채옥을 돌아봤습니다. 채옥은 소복 차림으로 가마 옆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철산을, 아니 박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박진의 눈에서 맹수의 빛이 스르르 거치고 채옥만을 향한 깊은 미안함과 따스함이 차올랐습니다. 박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반으로 부러진 작은 단검이었습니다. 칼날에 정교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호심패라는 석자였어요. 그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이 그것을 채옥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채옥의 손가락이 부러진 단검을 감싸쥐며 떨렸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1000마디였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진은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이를 포승줄로 묶어 말 위에 올린 뒤 채옥의 가문을 향한 관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 자신이 미끼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한양을 향해 말을 모는 박진의 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채옥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 안에 부러진 단검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반드시 돌아온다던 그 말을 채옥은 두 손으로 꼭 움켜쥐듯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박진은 채옥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도리어 채옥에게 상상도 못할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죠. 박진이 떠난 뒤 채옥의 집은 겉보기엔 조용해졌습니다. 오이를 인질로 잡아간 박진 덕분에 관아의 시선이 한양 쪽으로 쏠렸고 채옥의 아버지도 일단 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나 채옥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러진 단검을 베개 밑에 넣고 누우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박진의 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돌아온다고 했지만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채옥은 그 불안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박진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손을 써두었어요. 과거 자신의 휘하에서 함께 싸웠던 충직한 부하 5명을 몰래 불러 채옥의 집 주변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낮에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밤에는 담장 밖을 도는 그림자 호위로 채옥을 지키라는 명이었죠. 채옥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가끔 담 너머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면 혹시 박진이 돌아온 건 아닌가 하고 가슴이 뛰곤 했어요. 그러나 그 호위 무사 중에 한 명, 가장 말이 없고 눈빛이 어두웠던 사내가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장복이라 했는데
이자는 이미 원수 최학규에게 매수되어 있었어요. 장복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한양 어딘가에 볼모로 잡혀 있었거든요. 최학규의 수하가 보름마다 장복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박진의 행방을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와 자식의 목이 날아간다고요. 장복은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밤 장복이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광군에게 최옥의 집 위치와 호위 배치도를 넘긴 거예요.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최옥은 뒷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문득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바람 냄새가 달랐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함이 아니라 기름 묻은 횃불 같은 매캐한 냄새가 담장 너머에서 스며들고 있었어요. 최옥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대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었어요. 사방에서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담장 위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기와 지붕이 순식간에 붉은 불꽃에 휩싸였어요. 안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고 사랑채에서는 아버지가 허겁지겁 뛰쳐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옥이 안채로 달려가려는데 대문이 부서지며 광군 수십 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갑옷을 입은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외쳤습니다. 역적 박진의 잔당을 잡아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최옥의 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이 등 뒤로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안채 쪽을 가로막았어요.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를 잡아가거라. 제발 내 딸만은 보내다오. 군졸 하나가 아버지의 가슴을 창 끝으로 밀쳤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머니가 달려나와 남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최호가 뒷담으로 도망쳐라. 어서. 아버지의 절규가 불길 사이로 터져 나왔습니다. 최옥은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부모님이 군졸들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졸의 창을 맨손으로 붙잡았고 어머니가 남편의 앞을 가렸어요. 그 순간 번뜩이는 칼날이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아내를 안아 올렸지만 곧이어 아버지의 등에도 칼이 내리꽂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피 속에 쓰러지는 모습을 최옥은 불길 너머로 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최옥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호위 무사 중 살아남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도망치셔야 합니다. 장군의 명입니다. 최옥은 끌려가듯 뒷담을 넘었어요. 돌아보니 집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기둥 아래서 부모님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최옥의 눈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마저 얼려버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뒷산 고갯길을 넘기도 전에 광군의 포위망에 걸려버렸어요. 호위 무사가 칼을 빼들고 맞섰지만 수십 명의 군졸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호위 무사가 쓰러지고 최옥은 홀로 남겨졌어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최옥의 두 손에 거친 포승줄이 감겼습니다. 역적 박진의 잔당, 반역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최옥의 목에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규수에서 죄수가 된 겁니다. 판결은 빨랐어요. 북방 변경의 관노로 보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호송 행렬이 길을 나섰습니다. 최옥의 고운 비단신은 벗겨졌고 그녀는 맨발로 거친 자갈길 위를 걸어야 했어요. 발바닥이 터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질 때마다 마부의 등채가 매섭게 허공을 갈랐고 끝내 그녀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이틀째 되던 날에는 발바닥에서 더는 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라 아픔마저 느끼지 못할 만큼 감각이 무뎌진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엔 입술이 바짝 갈라져 물 한 모금 넘기는 일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호성병들의 눈에 채옥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곳까지 끌고 가야 할 짐짝 하나에 불과했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발을 멈추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그때마다 채옥은 소매 안쪽에 숨겨둔 것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은장도였어요.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손가락 끝이 닿는 곳에 박진이 건네준 그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넣어둔 부러진 단검의 차가운 감촉도 느껴졌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이 채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 약속이 멈추려는 채옥의 발을 다시 한 걸음씩 옮기게 만들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부모님의 원한을 풀어야 했고 박진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호송 행렬이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옆으로 좁은 길이 이어졌고 그 아래로는 굽이치는 강물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어요. 하필 그날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산길이 미끄러워졌고 호성병들의 시야도 좁아졌어요. 채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척하면서 소매 안쪽의 은장도를 손끝으로 빼냈어요. 작은 칼날이 빗물에 번뜩였습니다. 채옥은 이를 악물고 포승줄에 칼날을 대었어요. 한 올, 두 올, 밧줄의 올이 끊어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호성병이 뒤를 돌아볼까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올이 끊어지는 순간 채옥의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서 걷던 호성병이 뒤를 돌아봤어요. 포승줄이 풀린 채옥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인연이 도망치려고 채옥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절벽 끝으로 달려가 발 아래 굽이치는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높이가 장정 10명을 세워놓은 것보다 더 깊었어요.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잡히면 죽는 것은 확실했죠. 채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던졌습니다. 바람이 귀를 찢으며 스쳐갔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켰습니다. 물속에서 사방이 캄캄해졌고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채옥은 손에 쥔 은장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놓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채옥이 눈을 떴을 때 모래밭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안에는 모래와 강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포구 마을의 갯벌이었어요. 남쪽 바닷가 근처까지 강물이 떠내려 보낸 거였습니다. 채옥은 기어서 마을까지 갔고 허름한 주막의 뒷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주막 주인 할멈이 빗자루를 들고 나왔다가 쓰러진 채옥을 발견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여, 사람이여 귀신이여. 그래도 인정은 있는 할멈이라 채옥을 부엌 구석에 눕히고 미역국 한 그릇을 먹여주었어요. 채옥은 이름도 내력도 숨긴 채 주막의 잔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국밥을 말고 마당을 쓸었어요. 한 끼에 생선 찌꺼기와 누룽지 한 줌이 전부였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면서 채옥은 귀를 열었어요.
보부상들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고, 어느 포구에 쌀값이 올랐고, 어느 장터에 비단이 풀렸는지, 전국의 물가와 상황이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주막으로 흘러들어왔죠. 채옥은 어릴 때부터 산하게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장부를 펼칠 때마다 옆에 앉아 주판을 굴리던 아이였거든요. 그 능력을 이제 살림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막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어디서 재료를 싸게 사올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만년적자이던 주막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할멈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아가, 너 대체 어디서 온 년이요? 채옥은 웃기만 했어요. 주막이 살아나자 지역 상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포구를 오가는 상인들이 이 똑똑한 아가씨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채옥은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작은 상단을 꾸리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포구의 상권을 독점하고 있던 거친 상단주 만석이라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만석이 부하 대여섯을 데리고 주막에 쳐들어왔습니다. 술상을 발로 걷어차며 으름장을 놓았죠. 이 포구에서 내 허락 없이 장사하겠다고? 내년이 뭔데? 채옥은 떨리는 다리를 꾹 누르고 상을 다시 세우며 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좋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석이 코웃음을 쳤지만 채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관아 통행세를 피할 수 있는 새 상로가 있다고요. 산 너머 고갯길을 이용하면 통행세 없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만큼 이문이 2배로 늘어난다고요. 만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의심을 이긴 거예요. 채옥은 그 대가로 자신에게 양인 신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호패를 구해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만석은 이익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채옥은 새 이름,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관노로 끌려가다 죽은 여인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포구마을의 젊은 상인 망금댁이 태어난 거예요. 채옥은 만석의 상단과 손을 잡고 물건을 돌렸습니다. 흉년에 싼 곳에서 곡식을 사들여 비싼 곳에 풀고 남쪽 포구의 해산물을 내륙으로 실어 날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채옥의 통찰력에 만석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채옥의 상단은 포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규모로 커졌어요. 맨발로 자갈길을 걷던 여인이 이제 팔도 보부상을 지휘하는 거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채옥은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 밑에서 부러진 단검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며 박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슴이 저렸어요. 반드시 돌아온다던 그 약속을 붙잡고 채옥은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죄수에서 팔도의 거상으로 채옥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들려온 소식은 채옥의 심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대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채옥이 거상으로 자리를 잡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포구마을의 상단은 이제 팔도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망금댁이라 불리는 채옥의 명성은 보부상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채옥에게 상단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재물을 모은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박진을 다시 만나고 부모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죠. 채옥은 전국 각지에 점조직을 심어두었어요. 보부상들이 장터를 돌며 주워 모은 소식이 열흘에 한 번씩 채옥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정세, 최학규의 동향, 그리고 박진의 행방까지.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정가를 가져온 보부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망금댁,
큰일 났습니다. 박진 장군에게 추포령이 떨어졌어요. 최옥의 손에서 주판이 떨어졌습니다. 추포령이라면 조선 팔도의 모든 군연에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진 거예요. 보부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장군이 최학규의 덫에 걸렸다 합니다. 도성 외곽 폐산성에 갇혀 계시는데 식량도 끊기고 병력도 흩어졌다고요. 최옥의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살아있기를 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 최옥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밤 최옥은 상단의 모든 간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촛불 아래 모인 12명의 얼굴을 둘러본 최옥이 입을 열었어요. 내 전 재산을 쓰겠습니다. 한양으로 갑니다. 간부들이 술렁였어요.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전부 쏟아붓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만석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망금댁,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다 말아먹겠다는 거요? 최옥은 고개를 들어 만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이 상단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최옥의 눈에 어린 빛을 본 만석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쌀술에 20대를 꾸렸고 표국에서 무술 실력이 검증된 무사 15명을 고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보부상, 패거리에게도 전가를 보냈어요. 한양에서 만나자 망금댁이 부른다. 이 한마디에 팔도의 보부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옥의 의리에 빚진 사람들, 최옥 덕분에 밥벌이를 한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어요. 장엄한 행렬이었습니다. 쌀을 실은 수레가 길게 줄을 이었고 보부상들이 지게를 지고 그 뒤를 따랐어요. 거상 망금댁의 상단이 한양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길 위에 퍼졌습니다. 최옥은 수레 맨 앞에 앉아 품속에 부러진 단검을 만지작거렸어요. 기다려요. 이제 곧 갑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보름 만에 한양 근처에 도착한 최옥은 상단을 도성 밖 주막촌에 숨기고 혼자 변장을 했어요. 낡은 삼배옷에 때 묻은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 보따리를 찬 행상 안악내 차림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도성 안에 들어간 최옥은 미리 심어둔 점조직과 접선했어요. 한양 성내 곳곳에 최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막 일꾼으로, 기방의 심부름꾼으로, 관아의 허드렛일꾼으로 숨어든 보부상들이 귀와 눈이 되어 주었죠.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최학규의 세력 규모, 사병의 수, 무기고의 위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옥이 찾고 있던 것은 최학규가 몰래 비축해둔 군량 창고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흉년이 계속되면서 도성 안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학규는 자기 사병 3,000명을 먹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쌀을 몰래 빼돌려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의 피로 채운 쌀가마니가 도성 동쪽 끝 폐사찰 지하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점조직이 그 위치를 알아낸 것은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보부상 하나가 폐사찰 근처에서 밤마다 수레가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 뒤를 밟은 거였죠. 최옥은 이 정보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젖살만 빼내면 최학규의 사병은 굶게 되고 동시에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폐사찰을 지키는 군졸만 해도 50명이 넘었으니까요. 최옥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돈이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관원들의 면면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녹봉도 제대로 못 받고 가족을 굶기고 있는 하급군졸들이었어요. 최옥은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사람씩 은밀하게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속삭였어요. 한 달치 녹봉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일은 딱 하나, 자시 정각에 창고 뒷문의 빗장을 풀어놓으시는 것뿐이에요. 군졸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굶주린 가족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사흘에 걸쳐 최옥은 핵심 초소의 군졸 5명을 매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작전은 금은밤에 실행되었어요.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 최옥의 보부상 20명이 폐사찰 뒷골목에 모였습니다. 자시 정각이 되자 약속대로 뒷문의 빗장이 풀렸어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간 보부상들이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마니, 두 가마니, 20가마니, 50가마니. 동이 트기 전까지 수백 가마니의 쌀이 폐사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빈자리에는 돌을 채운 가마니가 놓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쌀가마니처럼 보이도록 위에 쌀 한 줌을 덮어 놓았죠. 완벽한 교체였어요. 빼낸 쌀은 그날 밤으로 도성 빈민촌 3곳에 뿌려졌습니다. 새벽녘 빈민들이 골목에 쌓인 쌀가마니를 발견하고 눈을 비볐어요.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는 사람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하늘이 도운 거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최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최학규의 사병들에게 식량 배급 날이 돌아왔습니다. 가마니를 풀어보니 쌀이 아니라 돌덩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병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미 열흘째 배급이 줄어들고 있던 터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병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며 주먹질이 벌어졌고 타령하는 자들이 속출했어요. 최학규의 군대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칼 한 자로 휘두르지 않고 적의 배를 굶겨 내분을 일으킨 최옥의 모략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위급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폐산성에 고립된 박진의 상태였어요. 최옥이 점조직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박진의 곁에 남은 부하는 이제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닷새 전에 바닥났고 물도 빗물바지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박진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3년간 숨어 지내면서 하나둘 부하를 잃어가면서 최옥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박진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복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수를 죽이는 것, 최학규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 그것만이 박진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박진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던 그날, 박진은 남은 부하들에게 명했어요. 폐산성에 비축해둔 기름과 화살을 모두 꺼내라고. 도성 한복판, 육조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쏟아붓겠다는 거였습니다. 최학규의 관아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불이 붙으면 관아만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전 상가가 타고 민가가 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이 불바다가 될 거였어요. 부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장군, 백성들이 다칩니다. 이건 아닙니다. 박진이 돌아본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눈에는 한때 최옥을 바라보던 따스함도 백성을 지키겠다던 올곧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최학규가 죽으면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부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진은 이미 장군이 아니라
복수에 미친 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잦아든 저녁이었어요. 폐산성 꼭대기에서 박진이 활을 들었습니다. 불을 붙인 화살 하나가 시위에 걸렸어요. 활을 당기는 박진의 팔뚝에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눈앞에 도성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인 것을 박진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를 끝까지 당긴 그 순간이었어요. 장군, 등 뒤에서 터져나온 외침에 박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진은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꿈에서 수백 번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죽었다고, 관노로 끌려가다 죽었다고 들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 박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성벽 위로 숨을 헐떡이며 올라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삼배옷에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만은 틀림없었습니다. 3년 전 약을 발라주며 미소 짓던 그 눈, 가마 앞에서 눈물을 참던 그 눈이었어요. 채옥이었습니다. 박진의 입술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처럼 떨렸어요. 내가 어째서 여기에? 말이 문장이 되지 못하고 부서져 나왔습니다. 채옥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박진의 손에 들린 불화살을 보았고 성벽 아래 펼쳐진 도성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채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장군이 괴물이 되시면 저 아래 힘없는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그 말이 박진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박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옥이 더 가까이 다가와 박진의 활을 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박진의 손에서 활이 떨어졌습니다. 불화살이 바닥에 굴러 꺼졌어요. 박진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면서 박진이 울었습니다. 채옥이 그 넓은 등을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을 뿐이에요. 성벽 위로 바람이 불었고 꺼진 불화살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괴물이 될 뻔했던 장군이 한 여인의 목소리 하나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박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다시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채옥이 박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끝냅시다. 칼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채옥은 자신이 해놓은 일들을 설명했어요. 최학규의 군량을 빼돌린 것, 사병들이 내분을 일으킨 것, 그리고 도성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 것까지. 박진은 듣고 또 들으며 이 여인이 3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죽기는커녕 홀로 일어서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박진의 눈에 뜨거운 것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에는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도성의 성문 앞에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옥이 뿌린 쌀에 목숨을 건진 빈민들이었어요. 어제까지 굶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농기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괭이를 든 노인, 낫을 든 장정, 절구공이를 든 아낙네. 그 수가 100명, 200명, 300명으로 불어났어요. 채옥의 보부상들이 밤새 백성들에게 속삭인 겁니다. 여러분을 먹인 쌀은 최학규가 빼돌린 여러분의 것이었다고, 이제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요. 분노한 백성들이 성문 앞에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 함성에 성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배급이 끊긴 군졸들이었어요.
누구를 위해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 얼굴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군졸들이 스스로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열린 성문으로 백성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선두에 박진이 서 있었어요. 갑옷도 투구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평복에 칼 한 자루만 찬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1000명의 군대보다 무거웠어요. 최학규의 관아 앞마당까지 밀려 들어간 백성들 한가운데서 박진이 최학규를 마주했습니다. 최학규는 남은 사병 수십 명을 앞세우고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병들조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이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최학규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 칼이 박진의 칼과 부딪혔을 때 단 하나 비면 충분했습니다. 박진의 칼이 최학규의 검을 두 동강 냈어요. 부러진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최학규가 무릎을 꿇었어요. 박진이 최학규를 포박하여 끌고 간 곳은 궁궐이었습니다. 왕 앞에 무릎 꿇린 최학규의 옆에 최옥이 두꺼운 장부 묶음을 내려놓았어요. 3년간 모아온 증거였습니다. 최학규가 빼돌린 군량의 기록, 매수한 관원들의 명단, 박진의 가문을 영모로 몬 위조 문서의 원본까지 한 장 한 장 펼쳐질 때마다 최학규의 얼굴이 제빛으로 변해갔어요. 왕이 장부를 훑어보고 나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학규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삼족을 멸하라는 명이 내려졌어요. 박진의 가문에 씌워진 영모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최옥은 그 함성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길 속에서 딸을 살리려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어요. 오래 참았던 매듭이 풀리는 뜨겁고도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학규는 포박된 채 끌려갔고 궁궐 마당에는 백성들의 환호가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박진은 그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벙어리 노비로, 도망자로, 폐산성의 귀신으로 숨죽여 살아온 시간이 끝난 거였죠. 가문의 누명이 벗겨지고 죽은 부하들의 원한이 풀리고 조선 팔도에 떨어졌던 추포령이 거두어졌습니다. 왕은 친히 박진을 불러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조정의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박진의 가문을 복권하고 그에게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린다고요. 병조판서라 하면 조선 군무의 최고 자리였어요. 26의 대장군이 되었던 사내가 32에 다시 한번 조선 최고의 무신으로 우뚝 선 겁니다. 거기에 더해 왕은 도성 남쪽의 넓디 넓은 사패지까지 하사했어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땅이었고 그 위에 기와집 10채를 올려도 남을 만한 규모였죠. 신하들이 고개를 숙여 축하를 올렸고 백성들은 박진의 이름을 연호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박진은 웃지 않았어요. 벼슬을 받아 쥔 손이 무거웠고 관복을 입은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박진의 발걸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요. 도성 안이 아니라 도성 밖이었습니다. 최옥이 머물고 있는 주막이었어요. 최옥은 궁궐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거장부를 넘긴 뒤 조용히 빠져나와 도성 밖 주막에서 박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저 박진이 무사히 끝내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막 처마 밑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최옥의 앞에 관복 차림의 박진이 나타났습니다. 최옥이 고개를 들어 박진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동시에 슬픔도 스쳤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병조판서이고 자신은 죽은 사람의 호패로 사는 가짜 양인이니까요. 신분의 벽이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았어요. 박진이 채옥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관복의 먼지도 털지 않은 채 마당 흙바닥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채옥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박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궁에 들어가면 이 벼슬을 내려놓겠소. 채옥의 눈이 커졌어요. 병조판서를 내려놓으시겠다고요? 박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채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3년 전 달빛 아래에서 무술을 가르쳐 주던 때와 똑같았어요. 조용하고 깊고 따스한 눈이었습니다. 소신에게는 갚아야 할 한 여인의 빚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진이 왕에게 올릴 말이라 했어요. 채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치맛자락만 움켜쥐었어요. 다음 날 박진은 정말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장군의 투구와 관복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왕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경에게 내린 벼슬이 부족하단 말이냐? 박진이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어요. 전하, 소신의 목숨을 살린 여인이 있사옵니다. 소신은 그 여인에게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낙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한참 동안 박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 양짜리 노비를 한 양짜리 마음으로 살린 그 여인 말이냐? 박진의 이야기는 이미 궁궐 안에까지 퍼져 있었던 거예요. 왕이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그 빚을 갚고 잘 살아보거라. 박진이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 3년간의 무게가 비로소 완전히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성을 떠난 박진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화려한 개선 행렬도 호위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 한 필에 보따리 하나를 실은 사내가 남쪽으로 향했을 뿐이에요. 한편 채옥도 한양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다시 세워준 남쪽 포구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낡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멈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다가 채옥을 보고 울먹였어요. 이년아, 살아 돌아왔구나. 채옥은 할멈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상단 살림을 정리하고 밀린 장부를 넘기고 보부상들에게 새 물건을 배정했죠. 3년간 쌓아온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채옥은 여전히 베개 밑에 부러진 단검을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돌아온다던 그 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점심 국밥을 말고 있던 채옥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포구마을에 말을 탄 손님이 오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발굽 소리가 주막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채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막 문 앞에 흑마 한 필이 서 있었고 그 위에서 사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아니었어요. 소박한 평복이었습니다. 연한 회색 도포에 검은 갓 그리고 허리에 칼도 없는 맨몸이었어요. 그 옷차림이 채옥의 가슴을 쿵 내려쳤습니다. 3년 전 채옥이 행랑채에 있던 철산에게 지어준 옷과 비슷한 색이었거든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진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얼굴이 마르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틀림없이 박진이었어요. 채옥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솥단지를 붙잡아야 했어요. 박진이 천천히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2걸음, 3걸음 채옥이 앞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채옥은 고개를 들어 박진을 올려다보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런데 박진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작고 화려한 비단 상자였어요. 붉은 비단으로 감싼 상자를 박진이 두 손으로 채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채옥의 거칠어진 손이 떨리며 상자를 받았어요. 3년간 장사를 하고 짐을 나르고 주판을 굴리느라 예전의 고운 손은 어디 가고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죠. 박진은 그 거친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열어보시오. 채옥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작은 비단 방석 위에 올려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세공된 순금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보통 엽전의 크기였지만 순금으로 만들어져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앞면에는 채옥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백년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순금 엽전 위에 맺혔어요. 박진이 채옥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엽전 한 양이 나를 살렸소. 이 황금 한 양으로 평생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채옥이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3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외로움이, 두려움이,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박진이 채옥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종도 아니고 장군과 상인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아는 거였어요. 주막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언제 모였는지 마을 상인들과 보부상들이 주막 앞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어요. 할멈이 맨 앞에서 코를 풀며 울고 있었고 만석이 희죽희죽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포구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망금대기 시집간다. 망금대기 시집간다. 채옥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자 박진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었어요. 조선 팔도를 떨게 하던 대장군이 이 순간만큼은 수줍은 총각처럼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포구마을에서 혼례를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는 소박한 잔치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한양의 권문세가 혼례보다 웃음이 넘쳤고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포구에 정착했어요. 박진은 칼을 내려놓고 채옥의 상단 살림을 도왔습니다. 전장에서 귀신 같던 장군이 주막에서 주판알을 굴리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어요. 셈이 자꾸 틀려서 채옥에게 혼나면 목을 움츠리고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죠. 저 어른이 정말 대장군 맞소? 맞긴요. 우리 망금댁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지요. 그런 농담이 오갈 때마다 박진은 멋쩍게 웃었고 채옥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웃었어요. 상단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끄니 채옥의 머리와 박진의 결단력이 합쳐져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더 마음을 쓴 것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벌어들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빈민구율에 썼어요. 흉년이 들면 쌀을 풀었고 역병이 돌면 약재를 나눴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모아 밥을 먹이고 글을 가르치는 서당도 열었어요. 채옥은 직접 아이들에게 산학을 가르쳤고 박진은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 체조를 시켰죠. 포구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이듬해 봄 채옥의 배가 불러왔어요. 가을에 옥동자가 태어났고 그 이듬해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비를 닮아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어미를 닮아 심성이 고왔어요. 딸은 어미를 닮아 얼굴이 곱고 아비를 닮아 겁이 없었죠. 두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박진이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채옥이 부엌에서 국밥을 말며 웃는 풍경. 그것은 채옥이 3년간의 지옥 같은 나날 동안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창으로 들어와 두 엽전을 비추면 구리 엽전이나 금 엽전이나 똑같은 빛깔로 빛났어요. 어느 것이 더 값지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양의 구리가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한 양의 금이 평생의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가장 천대받던 목숨이 세상을 구원했고 가장 나약해 보이던 여인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장터 한복판에서 채옥이 떨리는 손으로 엽전 한 양을 내밀던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칼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끝내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때가 있지요. 채옥의 엽전 한 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주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지요. 야담허는 다음에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